네, 이번 시간에는 비음화와 설측음화, 앞에 그 우문에 대해서 다뤄본 바 있고, 표준 발음이라든가 또는 맞춤법 관련 항목들을 좀 공부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오게 되면은 많이 좀 친숙한 부분도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제목 비음화라고 할 때 비가 뭘까요? 코비죠. 그러니까 비음이라는 것은 콧소리, 화. 그러면 될 화자는 그렇지 않은 것에서 그곳으로 변화한다, 달라진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음화라는 것은 비음으로 변화하기죠. 비음으로 변화하기. 그럼 비음이 뭐냐? 그에 해당되는 음운이 뭐냐라는 것을 잘 점검해 두면 진도가 끝나는 셈이겠죠. 설측음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는데 설이 뭘까요? 혀예요. 그럼 측면이니까 옆이죠. 그러면 혀 옆 소리가 되겠죠. 혀 옆 소리. 왜 혀 옆일까? 이 부분은 끝에서 자투리로 조금 살펴볼 것이고요. 이 부분이 좀 더 체계적이고 기본 개념이 정립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잡아내는 것이 아주 쉽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은 기본 원리도 쉽긴 하지만 예외가 많아요. 사이소리 같은 경우가 수의적인 현상, 임의적인, 그래서 예시 단어들이 제멋대로인 그런 경우가 많고 암기할거리가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부분에도 기본 원리는 아주 쉽고 간단한데 그것을 벗어나는 예외가 되는 이런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챙겨서 암기하는 그런 부담이 살짝 얹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도 단순하고 원리도 아주 쉬운 그런 부분이라서 부담 갖지 않고 출발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부 내용 가보죠. 자, 우선 우리 그 필수 이론 부분에 핵심 이론 부분에 나타나 있는 자음 체계표입니다. 조금 달리 이게 좀 더 잘 보이려는가요? 자, 요 윗부분은 기준이 뭐라고 했었죠? 소리 나는 위치. 그래서 사람 옆 얼굴 이쪽에다 코를 그리고 여기다 입을 그리고 이쪽에 뒤통수가 되겠죠? 그래서 발음 기관인 입을 놓고 볼 때 맨 왼쪽은 다르게 말하면 맨 앞이죠. 그래서 두 입술 소리, 구강 구조에서 맨 앞쪽이니까 입술. 조금 더 들어가면 잇몸과 혀 끝. 그러니까 혀가 만나는데 5단계 중 맨 앞은 입술. 그러니까 윗입술, 아랫입술. 입술끼리 만나는 부분이죠. 맨 뒤는 여기 뭐예요? 목구멍이에요. 목구멍으로 공기가 쭉 빠져나갈 때 목구멍을 조여서 우리가 노래 부를 때도 이렇게 막 그 목을 이렇게 조여가지고 이렇게 목을 긁는 이런 소리로 소리내는 뭐 그런 창법도 있고 하죠. 그런 것처럼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갈 때 목을 조여서 목구멍을 조여서 소리를 내는 것이 맨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3단계가 남는데 이 가운데 3단계는 입의 윗부분에는 입 윗부분에 따라서 잇몸, 경국의 연국의 이렇게 위치가 달라지지만 아랫부분은 어때요? 여기 잇몸과 아랫잇몸이 만날 수는 없죠. 이빨이 있는데 이빨이 다 빠진 거면 모를까? 위에 잇몸과 아래 잇몸이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전부 혀가 만납니다. 혀가. 그래서 혀가 또 혀라고 해서 혀가 계속 이렇게 안으로 따라가다 보면 혀가 뒤로 말리겠죠. 그러면 죽으니까 혀는 항상 앞을 바라보고 3개 중 제일 앞쪽인 여기는 혀 끝부분이 만나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혀 바닥이 만나는 것이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혀가 늘어지면서 뿌리 쪽에 올라가서 만나는 혀 끝, 혀 바닥, 혀 뿌리 이렇게 만나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글자, 자 입술을 의식하면서 브 이렇게 소리 내보면 되고요. 여기는 위 잇몸에 혀 끝을 대고 혀 끝, 드 할 때 혀 끝. 여기는 지읒, 드라고 발음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입 천장을 느끼면서 혀는 끝이 아니라 혀 바닥에 널찍하게 입 천장에 붙으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담. 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잇몸에 혀 끝이 닿을 때는 이 혀 끝이 닿잖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서
경국에 딱딱한 입천장에 혀가 바닥에 닿는다는 건 여기가 닿는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소리의 크기를 생각해 봅시다. 디귿하고 지읒하고 어떨까요? 혀 바닥이 면적도 넓고 하니까 붙어도 좀 튼튼하게 붙지 않을까요? 튼튼하게 붙는 것만큼 이걸 딱 떼면서 소리가 터져 나올 때 더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혀도 근육이니까 근육의 움직임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읒은 센 소리라는 성질을 갖는다. 그에 따라서 센 소리라는 이 특징 때문에 또 우리 음운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고, 그에 따라서 맞춤법, 표준어, 그리고 표준 발음법, 더 나아가 로마자 표기, 외래어 표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학습할 거리가 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도표를 설명하는 것이지, 뭐 그런 다른 부분에 출제할 만한 거리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건 그냥 대충 암기하라 하고 지나가 버리면 되겠죠. 근데 암기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이걸 굳이 구강 구조가 어떻고 소리내는 원리가 어떻고, 뭐 어떤 수험생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 뒤가 편해집니다. 뒤 암기해야 될 어휘의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양을 줄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강조를 드려봅니다. 자, 입술, 브, 잇몸, 혀끝, 드,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면 입 천장에 혀 바닥을 널찍하게 내고 좀 더 세게 드, 힘들여서 발음해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목젖 있는 쪽이기 때문에 연국에 있기 때문에 혀뿌리가 이 목구멍 위쪽을 막는 목젖 바로 앞쪽을 막는 이런 위치이긴 한데 실상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발음하면 혀뿌리가 목구멍 쪽을 막았다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막상 공기가 딱 터졌을 때 이 목구멍 쪽에 뭉쳤던 공기가 딱 터지면서 어딜 때려요? 앞 잇몸, 이빨 잇몸 그 위쪽에 이 경구개하고 잇몸 있는 이쪽을 때리는, 터진 뒤에 이쪽에서 공기의 느낌이 느껴지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세요. 사람 여벌구를 생각하면 입술, 잇몸, 경구개, 연구개, 목청 이렇게 구별해 주면 되겠고, 왼쪽 측면으로 내려오면 소리 내는 방법인데 위는 안울림 소리, 자음의 본질이 안울림 소리죠. 모음은 본질적으로 울림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입의 위에 부분하고 아랫 부분이 막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넓혀주거나 좁혀주거나 혀가 좀 앞으로 가 있거나 뒤로 있거나 이러면서 소리의 차이를 구별해내는 게 모음인데, 자음은 막았다가 터뜨리는, 이걸 본질로 합니다. 막으면 공기가 그 안에 압축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압축됐던 공기가 뻥 터지면서 나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선에 빗대어서 이해한다면, 풍선을 이렇게 쭉 불면은 풍선이 커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일정한 선을 넘으면 풍선이 뻥 하고 터집니다. 풍선 터질 때 나는 뻥 하는 소리는 어디에서 난 걸까요? 그 풍선을 이루고 있는 고무가 찢어지는 소리일까요? 만약 고무가 찢어지는 소리가 뻥이라고 한다면 그 풍선을 불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풍선이 있죠. 늘어나기 전에. 그 상태에서 풍선을 찢으면 거기서 뻥 하는 소리가 나야죠. 그런 소리 안 나겠지. 그러니까 풍선이 크게 불었다가 터질 때 뻥 하는 소리는 바로 풍선 안에 있던 공기가 풍선 밖에 있는 공기를 때리는 소리죠. 풍선 밖에는 예를 들어 그 공기가 1기압인데 풍선 안에는 2기압이다. 그러니까 이 고무가 찢어지는 순간 2기압의 공기가 1기압 쪽으로 퍼져나가면서 때리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 바로 그것처럼 자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음이 입 안에 공기 흐름을 혀든 입술이든 그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제약했다가 그리고 터뜨리는 방식으로 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본질적으로 안울림 소리인데 자음 중에 일부 울림 소리가 있더라. 그래서 미리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암기해 줘야죠.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울림 소리 중에 비음, 미음, 니은, 이응 얘네들이 비음 콧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거나 하면 이런 글자들 발음이 좀 불편하겠죠. 선명하지 않겠죠. 유음, 리을, 좀 길게 늘어지는 그런 소리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 리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얘네들이 주인공입니다. 자투리로 위에 것들. 파열음은 파에 동그라미 치고 이해하는 거였죠. 파, 터지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찰, 찰, 비벼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옷, 이건 어떻게 돼요? 윗잇몸과 혀끝이 만나는 것인데 디귿을 발음할 때는 윗잇몸에 혀가 이렇게 만났다가 이 안에 공기가 압축됐다가 딱 떨어지면서 터지면서 드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스는 어때요? 이렇게 완전히 밀폐되지 않는 거죠. 약간 떨어져서 혀가 다가갑니다. 그럼 공기가 압축이 되는 것과 동시에 틈이 있으니까 어때요? 새 나가죠. 새 나갈 때 하면 이 안에 압축됐던 공기가 혀끝을 스쳐가는 그 느낌이 혀에 느껴져야 됩니다. 이렇게 실제 근육으로 기억하면 돼요. 근육으로. 이게 마찰. 근데 가운데는 뭐야? 파열음에 파도 있고 마찰음에 찰도 있고, 그러니까 파열음의 성질도 있고 마찰음의 성질도 있고 하니까 파찰음은 기본적으로 소리 성질이 쓸 수밖에 없다. 1단계는 파열 만났다가 압축된 공기가 밀어내면서 이게 떨어져요. 근데 떨어질 때 확 개방되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지면서 시옷처럼, 그래서 비벼지는 이 소리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단계로 소리가 나고 한 단계로 소리가 난다면 얘는 마치 두 단계로 소리가 나는 듯한 그 느낌이 남아있고, 그만큼 소리 성질이 세고 크다, 영향력이 크다. 이것이 치읓의 성질입니다. 어쨌든 미음, 니은, 이응 여기에 초점을 두도록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초점이 비음화니까, 콧소리니까 여기 초점을 둬야 되겠죠. 울림소리 중에 비음. 근데 거기에 미음, 니은, 이응이 있더라? 그럼 얘네들로 변한다는 건 얘네들이 아닌 바로 여기서 변하는 것이다. 화살표 주목해야죠. 비읍이 미음으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밥, 물. 밥 할 때 앞글자에 받친 비읍이 혼자 발음될 때는 그냥 밥, 비읍 그대로예요. 근데 뒤에 물이라는 다른 비음을 만나면 얘보다는 얘가 영향력이 큰 센 소리여서 얘가 얘를 끌고 오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가 밥 이렇게 비읍으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뒤에 미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밥물, 밥물. 원래 비읍이었던 것이 미음으로 바뀝니다. 그게 비음화죠.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문을 닫는다, 문을 닫다, 닫다라고 할 때 뒤에 이렇게 디귿이 오면 비음이 아니잖아. 비음이 아니니까 영향을 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디귿 본래 소리 그대로 납니다. 근데 그게 바뀌어서 니은이 오면 니은은 비음이야. 영향력이 큰. 그러니까 얘가 영향을 주니까 얘가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영향의 원인이고 변화는 얘예요. 얘는 영향을 주는 원인, 변화되는 대상은 얘가 어떻게? 니은으로 닫는다. 닫하고 한 글자만 발음될 땐 디귿 그대로 소리가 납니다. 여기 영향을 줄 때 바뀌는 거죠. 그렇게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이것을 비음화라고 한다. 먹다 똑같이 비음이 아닌 글자가 오면 본래 소리 그대로 기억이 소리가 나죠. 근데 먹는다처럼 뒤에 는, 니은 이런 비음이 오면 영향을 받아서 끌려오죠. 비음으로. 그게 비음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비음화를 세 개 그룹으로 이해하자. 첫 번째 그룹이 뭐예요? 비읍이 미음으로 변하는 밥물, 디귿이 니은으로 변하는 닫는다, 기역이 이음으로 변하는 먹는다. 여기 첫 번째 그룹입니다. 세 개. 그럼 두 번째 그룹은 바로 밑에 있었던 리을이 니은으로 끌려 올라오는 경우, 리을이 니은으로 끌려 올라오는 경우.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은 두 단계 변화. 시옷이나 지읒.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음 디귿으로 변한다.
대표음 디귿으로 변했다가 그 대표음이 니은으로 변하는 두 단계 변화, 이것을 세 번째 그룹으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모두를 비음화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지금 변화되는 글자들만 줄여놓은 거죠. 앞에서 다 봤던 그림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대로 볼 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나는 위치도 하나하나 다 있고, 거기에 이름도 다 있고, 또 소리는 방법합니까? 파열음 파처럼 여기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세 단계 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여. 근데 이렇게 줄여놓고 보면은 참 간단하죠. 쉽고. 그래서 한번 도표를 직접 소리 내면서 근육으로 느껴보고 기억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난 뒤에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쉽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이거를 안 해도 되지만 이걸 안 하면 뒤에 암기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걸 하면 암기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공부 방법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난 암기가 좋다, 그게 제일 마음에 든다 하면 그쪽으로 가도 방법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암기를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좀 이걸 좀 더 강조를 할 뿐입니다. 자, 비음에 해당되는 글자들 주목하시고,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그리고 대표음이 되었다가 두 단계로 변하는 세 번째 그룹. 자, 다음 설치음화와 관련된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을의 특징, 한 개의 음원을 구성하는 두 개의 음성. 이 문법적에 이제 처음 대할 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낯설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한 개의 여기 운이라는 말은 일단 그 기초 단계니까 쉽게 말해서 자음 모음이라는 말로 생각해 보세요. 자음 모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 개이다. 리을은 자음 모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 개야. 근데 특이하게 한 개 음문이면 말소리도 한 개여야 되는데 소리는 두 개인.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밑에 예시 바로 나와 있죠. 리을이 다리라고 말하는 이 단어 속의 리을을 보면 그 소리값이 알에 가깝다. 근데 달 이런 글자 속의 리을을 보면 그 소리값이 여기다 알로 표시해 보세요. 그럼 다르 이렇게 될 텐데 그 소리값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달 하면 L에 가까운 소리다. 그러니 리을을 자음, 모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일 뿐인데 소리, 발음이란 측면에서 보니까 R, L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소리가 있더라. 이런 특이함이 있는 거죠. 바로 그때 뒤에서 나올 건데 이렇게 R 발음에 가까운 이것을 설전음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렇게 L에 가까운 이것을 설측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설측음화라고 하는 것은 음운상으로 이야기하면 리을에 관련된 얘기지만 음운상이 아니라 발음상으로 꼬집어서 더 꼼꼼하게 챙겨 말한다면 L 발음에 관련된 이야기죠. L 발음에 관련된 것. 자, 이건 나중에 로마자 표기법 학습에도 중요하다. 참고해 두시고요. 자, 어려운 문법 용어 나온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페이지 잊어도 상관없으니까 가볍게. 설단음이라는 거는 그냥 한자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끝단자 씁니다. 글자 그대로 혀끝 소리죠. 혀끝.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소리들을 보니까 뭐 디귿도 있고 티읕도 있고 시옷, 니은, 리을 이런 것들이 혀끝 쪽에서 나더라. 근데 그 중에 리을, 당연히 이번 시간에 주목할 부분이 리을. 그래서 좀 강조를 해봤고요. 설전음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설전음. 설단음을 앞전자 써가지고 설전음이라고 말해도 돼요. 혀 끝에서 나니까 혀 앞에서 난다. 근데 밑에 거는 좀 그런 것과 달리 여기 떨전자입니다. 앞전자가 아니라 떨전자. 그럼 떨전자 써서 설전음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순수국어로 풀어서 말하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혀, 떨림 소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혀 떨림 소리. 그럼 혀가 떨림 소리?
바로 밑에 좀 설명 나오는 것처럼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등에서 나는 알발음. 그러니까 라 이렇게 소리가 날 때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막 반복하면서 떨리는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알발음, 이걸 설전음이라고 한다. 이건 공부 대상이 아니고요. 예에 기대서 이쪽 그러면서 이 부분이 L 발음이 되는 이런 경우를 주목해 가면서 공부할 초점을 잡아갈 것입니다. 제목이 설치음하니까. 자, 그래서 어떤 단어 속에 놓이는 글자들 요 위에 여러 가지 글자들을 좀 배치해 보면서 살펴가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예제가 주어져 있는데 예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입문. 자, 음절 단독으로 발음되면 입.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초성의 이응, 중성의 이문, 그리고 받침의 비읍인데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비읍이 비읍 발음 그대로 소리가 나겠죠? 입 이렇게. 근데 뒤에 문이 왔네요. 뒤에 문이 오니까 미음이 왔어요. 이 미음은 앞서 자음 체계표에서 볼 때 어때요? 니은, 미음, 이응, 비음에 해당되는 글자죠.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얘가 앞에 영향을 줍니다. 비읍에.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돼요? 미음 이렇게 바뀌는 거죠. 미음이 영향을 주고 미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동화, 재료면에서 자음동화이고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뒤에서 앞에 영향을 끼쳤으니까 역행동화이고 그 다음 영향을 준 원인이 미음인데 변화를 겪은 결과가 미음 일치해요. 원인과 결과가 일치해. 완전 동화죠.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입문, 미음이 되는. 자, 그러면은 비읍이 미음이 됐으니까 이걸 자음 체계표 안에 갖다 놓고 이렇게 연결하면 비음이 아닌 글자가 비음이 됐으니까 비음화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서 그 자음 체계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입에 소리 나는 위치나 소리 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해하면은 암기 부담이 적어지니까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권해드리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애써 그걸 일단 이해를 끝내려는 이런 욕심 내지 말고 그냥 가볍게 복사해가지고 축소 복사해가지고 그 표를 이렇게 오리세요. 가능하면은 뭐 코팅해도 좋습니다. 목걸이에다 달고 다녀도 좋아요. 수시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공부해야 될 거리가 나타나면은 머릿속에서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옆에다 놓고 보세요. 옆에다 자음체계표 놓고 어떤 우문 변화가 나타나면 손가락으로 뭐가 뭐로 변했는가 하는 것을 본 뒤에 그 도표에 가서 얘가 얘로 변했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는 이 방법이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결인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게 되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일부러 도표 하나 가지고 그 빡빡이 써서 암기하듯이 그렇게 암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놓고 보세요. 자, 두 번째 국물. 자, 기억이 이응으로 변하는 거죠. 기억이 이응으로. 그럼 자음 체계표에 가서 기억이 이응으로 옮겨간 방향을 짚어보면서 제목, 비음화 이렇게 잡아가면 되는 것이고 주문량 이번에는 주문 이렇게 돼 있을 때 량 주문량 뒤가 바뀌네요. 앞에 것이 영향을 주고 뒤에 것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순행의 방향이죠. 순행의 방향. 그리고 리을이 니은으로 변했어요. 냥 이렇게. 니은이 영향을 주고 니은이 됐으니까 영향을 준 원인과 변화의 결과가 일치하니까 완전 동화가 되는 것이죠. 주문량. 시청률 할 때 세 번째 글자가 바뀌는 것 역시 두 번째 글자. 성장률 할 때 성장률. 성장의 이응 받침 이게 원인이고 뒤에 것이 바뀌었으니까 리을이 니은으로 가는 것도 역시 비음화이다.
그런데 영향을 준 원인은 이응이고 성장할 때 이응이고 변화를 겪은 것은 본래 리을이었던 것이 니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면 넓게 보아 비음화인데 영향을 준 원인과 결과가 일치한 글자는 아니에요. 이런 것을 불완전 동화라고 하는 것이죠. 글자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수업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업 할 때 비읍도 수엄 미음으로 바뀌고 뒤에 리오에서 리을도 니은으로 바뀝니다. 앞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앞뒤가 같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호동화, 역순행 동화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양상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음 체계표 갖다 놓고 손가락으로 이동 방향 추적해 가면서 그렇게 정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외가 되는 이런 단어들 때문에 일단 다른 것보다 예제 3번으로 내려가서 예제 3번에 2번 선릉을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의 문제는 결국 지금까지 쭉 살펴볼 때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니은으로 변하는 경우 선능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뭐가 되는가 하면 설치음화가 되는데 비음화의 역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것이 리을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그대로 놓고요. 두 가지 가능성을 그대로 놓고 둘 다 해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선능 아니면 설릉. 눈 감고 소리 내면서 이렇게 느껴보려고 하면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아예 그냥 써주는 게 좋아요. 발음기호지만 발음기호라는 괄호 표시해주고 써주는 거야. 그래서 선닝이라고 발음했을 때와 설릉. 예를 들어 선렁탕 이렇게 발음하는 것과 설렁탕 이렇게 발음했을 때 어느 게 자연스러운가를 느껴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구별되죠. 선렁탕이 자연스러운가요? 그러면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냥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보는 거야. 선능, 설릉. 그러면 절대 다수가 어때요? 지금 선렁탕이라고 쓰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 출 때 대상도 안 되겠죠? 공부할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수정액으로 싹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덮어서 깔끔하게. 근데 얘는 이것도 될 것도 같고 이것도 될 것도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암기 대상으로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연습을 먼저 해서 암기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선별하자. 공부할 거리도 아닌데 규칙을 자꾸 적용하면서 쓸데없이 공부하는 양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제 3번에 동그라미 5번 가면은 신선과 로가 만나는데 그러면은 이 방식으로 발음하면 뭐가 돼요? 신선노가 되죠. 신선노. 그런데 이 방식으로 가면 신설로가 되죠. 그러니까 신선노, 신선노 이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리을로, 신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낄 거야. 그대로 오른쪽에 가보니까 리을로 내가 자연스럽게 느꼈던 게 답이라네요.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맞는 거니까 뭐야? 암기할 필요 없죠. 그냥 지우면 돼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런 거 두 번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수정액으로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될 때 그만큼 이 한 페이지 안에 수십 개 단어가 빼곡히 채워졌던 것이 학습을 반복할수록 수정액으로 깔끔하게 계속 지워져 나가는 거죠. 남은 단어 수가 설렁설렁 시원하게 보일 겁니다. 그만큼 자신감 있게 나머지 공부가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적절히 소거법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위해서 시간 할애하는 그런 일 없이 가도록 챙겨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실전 문제로 마무리하죠. 실전 문제 1번에 다음 중 비음화의 사례로만 비음화, 질문에 쓰인 비음화, 콧소리
머릿속에 자음체계표가 떠올라야죠. 그 비음에 해당되는 글자들 미음, 니은, 이응 다른 것들이 이렇게 끌려오는 경우 1번 보니까 강능 이거는 헷갈릴 것도 없죠. 왜? 앞말의 받침이 이응이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사례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강능 해서 리을을 니은으로 바꾸는 경우 두 번째 그룹이죠. 밑에 있었던 리을이 위로 올라와서 니은이 되는 니은의 잡놈 그러면은 잡이란 비읍 받침이 뒤에 니은 때문에 잠 미음으로 비읍이 미음으로 자음체계표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 확인해 주면서 비음화 챙기면 되겠고 그러면 기억에 확신을 가졌다면 4번 답지 탈락.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억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소거법도 적용해 볼 수 있고요. 기억, 니은 둘 다 맞는데 니은까지 확인했는데 3번 답지 보니까 니은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3번 답지 지우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정답은 1, 2번 놓고 기억, 니은까지로 끝날 거냐 아니면 디귿도 해당될 거냐에 따라 1, 2번이 갈라지겠죠. 그래서 디귿을 격론 그러니까 경론 이렇게 발음해 보면 앞말의 받침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뒷말의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건 상호동화죠. 역순행동화죠. 앞뒤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변화하는 현상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변한 것도 앞에 기억이 이응으로 변하는 것도 모두 비음화에 해당이 되지요. 그렇게 2번을 확정 지으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 실전 문제 2번으로 넘어가면 음운 변동 유형이 다른 하나에서 1번의 한류. 자, 이 조건 자체가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위에 니은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니은 이렇게 돼 있죠. 리을로 간다면 한리우. 물론 발음이니까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렇게 대비했을 때 이곳으로 헷갈려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단정하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해서 한리우라는 것 방향은 잡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리을로 변화된 것 이것을 설치금화라고 한다. 자, 그럼 설치금화에 대해서 이제 전입 끝내고 가죠. 한류를 가봅시다. 자, 여기서 이곳에 영향을 받아서 얘가 바뀌는 것인데 니은이 아니더라. 그래서 리을로 간다. 그러면 얘가 리을로 바뀝니다. 그럼 발음상 이것이 리을로 바뀌는데 그러면 이렇게 발음이 될 때 예를 들어서 A 했을 때 받침의 리을은 그 본질적 속성이 L이에요. 초성은 따로 발음할 때 어때요? 본래는 R입니다. R. 초성에서의 리을은 R이에요, 본래가. 근데 연이어 발음할 때 우리 한국어에만 자음 동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도 그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혀는 다 공통된 그런 물리적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로 그 헤이즐이라는 단어와 너트를 연결했을 때 앞에 거 빼고 뒤에 것만 너트, 뭐 브라질 너트 할 때 브라질 띄우고 너트 하면은 그때 분명히 N의 소리값이 나겠죠. 근데 둘을 붙여서 브라질 넛, 헤이즐 넛 한다면 N이 소리가 날까? 그것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본래 설치금화를 이야기할 때 본질은 이런 식으로 초성에 따로 띄웠을 때는 본래 R 발음이어야 할 것이 앞말에 영향을 받아서 L로 발음되는 현상을 설치금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말의 받침의 L은 원래부터가 L이니까 포인트는 뒤에 글자 첫소리에 초점을 두는 이게 이제 설치금화인데 그보다는 리을 L 이렇게 맥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이해는 나중에 하시고 리을 만나면 LL.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설치금화라 불리는 것이다.
그럼 2번에 공권력이라고 할까? 공권력이라고 할까? 니은일까? 리을일까가 남고 3번에 금속류. 이거는 금솔류라고는 절대 발음될 리 없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금속류가 됩니다. 3번은 명백한 비음화예요. 4번에 주문량 해서 니은으로 발음해 보고요. 리을로 발음하면 뭐가 돼? 주물량이죠. 주문량. 이것도 헷갈릴 일 없이 주문량. 3, 4번이 명확하게 비음합니다. 1번이 명확하게 설치음화예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다른 하나니까 답이 결정되지 않았을까? 근데 굳이 2번까지 끝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공권력 자, 니은으로 발음했을 때고요. 리을로 발음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인 것은 원래 이게 큰 방향의 질서인데 이렇게 가는 경우는 예외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미로 구별하는 단어들이 대부분인데 이 동그라미 2번의 공권력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발음이 불편하다는 이유가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암기할 단어들 중에서도 사례가 좀 독특해요. 사례가 독특한 만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문제에서는 이 단어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이건 반드시 암기할 대상의 단어예요. 근데 문제 구성 조건을 한번 봅시다. 1번 절대 헷갈릴 일 없이 설치음화임을 알 수 있어요. 한류가 아니라 한류니까. 3, 4번이 두 개나 비음화가 명백하니까. 그럼 다른 하나를 고르는 이 문제에서는 2번을 몰라도 2번으로 손가락을 가려놓고 3, 4번이 같고 1번이 다르니까 1번이 답인 거죠. 2번의 향방에 상관없이. 근데 다른 조건에서는 2번의 단어를 아는 것이 답을 내는 결정적 고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챙겨야 할 단어긴 합니다. 꼭 암기할 단어. 그렇지만 2번의 조건에서는 그와 무관하게도 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짚어볼 필요가 있죠. 수험생으로서 사지태기령 문제에 답하는 방식, 방법적으로도 거저 얻을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반드시 다 암기해야만 합격권에 드는 게 아니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문제 내려가서 봅니다. 표준 발음이 아닌 것, 부억문 두 단계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건 차근차근히 익혀갈 일이고요. 2번에 동원령, 동월령 이 방식에 넣어봐야죠. 니은에서 동원령, 리을로 동월령. 이게 바로 의미로 구별하는 그런 예인데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임진년과 전쟁이 만납니다. 그랬을 때 발음의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니은이 영향이 커서 니은으로 변하는 발음. 임진난이죠. 근데 그 반대 현상은 뭐예요? 뒤에 리을의 영향이 커서 앞에 것이 리을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임질난이 됩니다. 무슨 병 이름을 적는 난, 임질이란 병에 걸린 사람들 이름 적는 난, 이런 엉뚱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엉뚱한 느낌, 그것에 대한 거부감, 그것이 반대 방향의 발음으로 가도록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심리적 원인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우문현상의 심리적 원인이 의외로 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헷갈릴 일 없는 단어지만 이 방식으로 생각해보고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가봅니다. 동원령, 동원 끊고 령, 그럼 동원하는 명령, 예비군 동원령 이런 것들이 느낌이 딱 살아요. 근데 리을로 가면 뭐가 돼? 동월령이니까 동월령 하면은 뭐야? 뭐 겨울에 내리는 명령이 동월령인가요?
그 말 뜻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색함이 암기하지 않고도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어떻게 표준 발음의 방향을 정할지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난이도 최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많은 단어들을 지울 수 있는 거죠. 단 한 번 발음해보고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꼭 챙겨줄 단어들이 있습니다. 꼭 암기해줄. 왜냐하면 많이 양쪽 다 그럴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단어는 꼭 그 이론 서면, 그 이론을 뭐 한 3-4페이지 공부했다라고 했을 때 그 3-4페이지 공부한 마무리에 하단에 여백에다가 딱 깔끔하게 박스 묶어서 암기할 단어 딱 정리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일정 기간 진도가 끝났을 때 책을 쫙 넘겨보면 어때요? 반드시 암기해야 될 거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소수의 단어로 압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 원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 원리에 따라서 당연한 것, 지워도 될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간 이 작업들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락 짓고 또 다음 항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